뭘 크게 써야겠어요? 저는 이순애예요. 올해 72이죠. 제 고향은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인데 지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 성우가 고작 10살 때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 뒤로 제 인생은 오직 아들 하나였어요. 남들은 과부라고 얕보고 아들놈 기죽을까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새벽엔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제 작은 밭을 일구고 저녁엔 시장에 나가서 나무리며 채소며 자판을 깔았죠.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어요. 흙 묻은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벌어도 제 몸빼 바지 하나 사 입는 대신 성우 운동화 사 신기는 게 제 낙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성우는 제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자라줬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척 붙고 졸업하자마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회사에 취직했죠. 그놈이 첫 월급 받아왔다고 빨간 내복 한 벌 사왔을 때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제 유일한 자랑은 아들이에요. 저 녀석이 서울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동네에 번듯한 아파트를 사서 장가까지 갔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죠. 며느리 서은이요? 깍쟁이처럼 생기긴 했지만 아들놈이 좋다고 하니 저도 좋았어요.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낭비 같은 거 안 하고 집을 어찌나 깔끔하게 꾸미고 사는지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 같았죠.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집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큰 마음 먹고 길을 나섰어요. 손주 녀석이 눈에 밟혀서요. 전화로 할미가 간다 하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일부러 연락은 안 했죠. 아들 녀석이 늘 그랬거든요. 엄마, 보고 싶으면 그냥 와요. 우리 집이 엄마 집이죠.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번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손주 녀석이 훌쩍 큰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쌀 한 포대랑 고춧가루, 그리고 동네 정육점 사장님을 며칠이나 볶아서 겨우 구해낸 최고 등급 한우 꽃등심을 잔뜩 끊었죠. 비싼 건 알지만 우리 성우랑 며느리, 손주가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꾸러미가 무거운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죠. 서울역에 내려서 아들 녀석이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꼬박 2시간이 더 걸려서야 그 비싼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무슨 성처럼 높게 솟은 아파트를 보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졌죠. 경비실에 나 1,501호 할미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경비 아저씨가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무거운 짐들을 이고 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딩동. 드디어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다 두근거렸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철컥 열렸죠. 며느리 서은이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제가 기대했던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꼭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 서은아. 내가 그냥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성우는 아직 안 왔니? 저는 애써 웃으며 그 무거운 짐들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어머니, 잠시만요. 며느리가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막아섰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죠. 어머니, 그거 현관에 그냥 두세요. 바닥에 뭐 묻어요. 그리고 그 신발, 흙먼지 많으니까 밖에서 좀 털고 들어오시죠. 저는 제 발을 내려다봤어요. 시골에서 신던 낡은 운동화였죠. 흙이 좀 묻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현관문 밖에 세워두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신발을 현관문 밖 복도 바닥에 탁탁 털었어요. 아,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됐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은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델하우스 같았죠.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소파도 하얗고 바닥도 하얗고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하나 없는 게 꼭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구경하는 집 같았죠. 짐은 이리 주세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저기 소파에는 앉지 마시고 일단 저쪽 식탁 의자에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저는 얼떨떨해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부엌 한쪽에 있는 딱딱한 식탁 의자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어요. 분명 아들 집인데 꼭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가시방석이었죠.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짐들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적거렸어요. 쌀 포대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니, 저희 집 쌀 안 먹어요. 유기농 잡곡밥만 먹어요. 이건 어디다 두죠? 베란다에도 둘 데 없는데. 아, 그래. 그럼 그냥.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정육점 봉투를 풀었어요. 핏물이 살짝 배어 나온 걸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봉투를 싱크대에 던지다시피 했죠. 어머니, 이런 건 다음에 사오실 거면 그냥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세요. 보관할 데도 없고 저 이런 거 손질 못해요. 냄새나서요. 그거 우리 성우가 제일 좋아하는 꽃등심인데. 내가 특별히. 성우 씨요? 성우 씨 요즘 다이어트해요. 기름진 거 안 먹어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아들 녀석, 성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죠. 엄마. 왔어요? 언제 왔어요? 성우야.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한테 가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또 막아섰어요. 어머니, 성우 씨 지금 막 일어났어요. 씻고 옷 갈아입어야 하니까. 일단 앉아 계세요. 성우 씨, 가서 씻어요. 엄마 오셨으니까. 아들 녀석은 알았어 하더니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정말 그 무거운 걸 이고 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물 한 잔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죠. 저녁이 됐어요. 아들 녀석이 씻고 나와서야 겨우 제 옆에 앉더군요. 엄마 힘들었죠. 근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서은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냥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도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와요. 알았죠? 저는 그놈의 연락 소리에 입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은 뭐 먹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꽃등심, 엄마가 구워줄게. 우리 아들 몸보신해야지. 고기요? 제 말에 아들 녀석 얼굴이 환해지기도 전에 며느리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고기 잘 안 구워요. 냄새 배요. 아니, 며느리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금방 구워서 먹고 환기시키면 되지. 응? 성우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나 괜찮은데. 그냥 시켜 먹을까?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됐어. 엄마가 해줄게. 금방 해. 저는 결국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가 던져놨던 그 꽃등심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의 그 유난스러운 행동이 시작된 게요. 제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마자 며느리가 거실 창문, 베란다 창문, 자기 방 창문까지 집안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다 열어젖혔어요. 11월이라 밤바람이 꽤 찼는데도 말이죠. 서은아, 춥다. 창문 좀 닫고 하자. 어머니,
이래야 냄새가 빨리 빠져요. 아니, 이것도 부족하겠네. 그러더니 며느리가 주방 환풍기를 켰어요. 강도 아니고 터보로 눌렀는지 무슨 비행기 뜨는 소리가 났죠. 어머니, 이 벽지. 이거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실크예요. 냄새 배면 안 빠져요. 장인님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붙이신 거라. 이거 한 폭에 얼마인 줄 아세요? 저 소파도 패브릭이라 고기 냄새 한 번 배면 몇 줄을 가요.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저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시끄러운 환풍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싼 꽃등심을 구웠어요. 아들 녀석은 그 와중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군요. 성우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제 말은 들리지도 않나 봐요. 성우 씨, 당신 엄마가 고기 다 구웠대. 와서 밥 먹어.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아들 녀석이 어슬렁어슬렁 식탁으로 왔죠. 그런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따 샐러드 먹으려고요. 고기 냄새 때문에 속이 안 좋네요.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거실에서 저는 아들 녀석과 둘이 마주 앉아 그 비싼 고기를 먹었죠. 성우야, 많이 먹어. 이거 좋은 거야. 엄마. 맛있네. 근데 좀 춥다. 창문 닫으면 안 돼? 네 마누라가 냄새 밴다고 저러는데 그냥 먹자. 아들 녀석은 몇 점 집어 먹더니 춥다면서 숟가락을 금방 내려놨어요. 제가 그 먼 길을 이고 지고 온 꽃등심은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됐죠. 식사가 끝나고 제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그건 저를 배려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만지면 더러워지니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였죠.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팔꿈치까지 오는 걸로 끼고 제가 썼던 프라이팬을 세제를 3번이나 펌프질해서 닦더군요. 그리고는 집안 곳곳에 무슨 방향제를 미친 듯이 뿌려댔어요. 집안에 무슨 향수병을 쏟아부은 것 같았죠. 저는 그 꼴을 보다가 나 그냥 피곤해서 먼저 좀 들어갈란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녀석은 엄마. 피곤하겠다. 쉬어요 하더니 소파에 아예 드러 누워 버리더군요. 저는 그날 제 아들 집에서 제가 사온 고기 냄새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쫓기듯이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날 저녁 쫓기듯이 들어간 방은 방이 아니었어요. 문을 여니까 퀴퀴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찌르더군요. 며느리 서은이가 쓰는 옷방이었죠.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손주 녀석 방 하나, 너희들 안방 하나 쓰고 나니 이 방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방은 사람이 자는 방이 아니었어요. 사방 벽에 무슨 백화점 명품관처럼 삐까번쩍한 선반이 달려 있었죠. 거기에는 며느리가 아끼는 가방이라는 것들이 꼭 주인님 모시듯 유리장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한쪽 벽은 또 통째로 붙박이장이었는데 거기엔 사시사철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죠. 그리고 제 잠자리는 그 붙박이장과 유리 선반 사이 딱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좁은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침대가 아니라 무슨 캠핑장에서나 쓸 법한 얇은 접이식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죠. 어머니, 방이 좀 좁죠? 저희가 짐이 많아서요. 따라 들어온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나야 뭐 등만 붙이면 자는 사람인데. 근데 며느리야, 이 방은 좀 춥다. 정말이었어요. 안방이랑 거실은 후끈후끈하게 보일러를 돌리는지 덥기까지 했는데
이 방은 꼭 외풍이 부는 것처럼 싸늘했죠. 어머니, 이 방은 보일러 안 틀어요. 뭐, 보일러를 안 틀어? 네. 이 방은 제 옷이랑 가방 보관하는 방이라서요. 온도랑 습도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여기 있는 옷들이랑 가방이 어머님, 웬만한 차 한 대 값보다 비싼 것들이에요. 너무 덥거나 습하면 가죽이 상하고 곰팡이 슬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일러 끄고 제습기 돌리는 방이에요. 기가 막혔죠. 늙은 시어미가 잘 방은 보일러를 안 튼다니요. 그것도 자기 옷이랑 가방 썩을까 봐요. 그럼 나는 이 추운 데서 자라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잖아요. 며느리가 붙박이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이불을 하나 꺼내더군요. 그것도 솜이 다 죽어서 이불인지 헝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빛바랜 담요 같은 거였어요. 이게 이불이냐? 네. 어머니, 저희 집엔 손님용 이불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쓰는 건 다 거위털이라 세탁 한 번 하려면 엄청 비싸고 번거로워요. 어머니가 쓰시기엔 이게 편할 거예요. 꼭 제가 그 비싼 거위털 이불이라도 덮으면 그 이불에 무슨 흙이라도 묻을까봐 걱정하는 투였죠. 그리고 어머니,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뭔데? 여기 이 선반에 있는 가방들이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손자국 묻는 거 저 딱 질색이거든요. 그리고 저 옷장의 옷들도 함부로 열어보지 마세요. 제가 다 순서대로 정리해 둔 거라 어머니가 만지면 제가 또 정리해야 해요. 알았다. 내가 너의 그 비싼 것들 만져서 뭐 하겠냐? 다를까봐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 아시면 됐어요. 그럼 푹 주무세요, 어머니. 쾅! 며느리는 제게 얇은 담요 쪼가리 하나 던져주고는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싸늘한 방바닥에 앉아 있었죠. 밖에서는 며느리가 아들놈한테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호 씨, 나 저거 사줘. 저 드라마에 나온 거. 하면서요.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하고 제가 입고 온 외투를 이불 삼아 그 얇은 매트리스 위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등은 차고 코는 시리고 이게 정말 내 아들 집이 맞나 싶더군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추워서 웅크리고 잤더니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다 아팠죠.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이미 일어나서 무슨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거실을 닦고 있더군요. 제가 나오자마자 어제 그 방향제를 또 집안 곳곳에 뿌려댔어요. 꼭 저한테서 밤새 묵은 냄새라도 난다는 듯이요. 일어났냐, 며느리야. 아침은 뭐 먹냐?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희 집은 아침 안 먹어요. 저랑 성호 씨는 커피 마시고 민준이는 시리얼 먹여서 학교 보내요. 어머니도 커피 드실래요? 나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커피는 속 쓰려서. 어머니, 그럼 어제 남은 밥이라도 데워드릴까요? 근데 반찬이 없는데.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 생각도 안 하더군요. 저는 그냥 손을 저었어요. 됐다. 아침부터 유난 떨 거 뭐 있냐? 그냥 맹물이나 한 잔 다오. 물은 저기 정수기에 있어요. 어머니, 근데 저 컵 쓰지 마시고 이쪽 컵 쓰세요. 며느리가 싱크대 구석에서 손잡이도 없는 낡은 유리컵을 하나 꺼내서 줬어요. 꼭 식당에서 물컵으로나 쓰는 그런 컵이었죠. 왜 이 컵은? 저기 예쁜 컵도 많은데. 어머니, 저 컵들은 다 세트로 맞춘 거라. 하나라도 깨지면 곤란해요. 어머니는 그냥 이 컵 쓰세요. 이게 편하잖아요. 저는 그 컵으로 물을 한 잔 받아서 마셨어요. 그리고는 제 딴에는 뭐라도 돕겠다고 거실을 어슬렁거렸죠. 마침 아들 녀석이 어젯밤에 벗어둔 양말이 소파 밑에 뒹굴고 있더군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양말을 또 여기다. 제가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거 만지지 마세요. 며느리가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기겁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아니, 이게 더러워서 주워서. 어머니, 그걸 왜 손으로 만지세요? 저희 집은 세탁물 만지는 규칙이 있어요. 어머니, 제발,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양말을 채 가듯이 뺏어 들었어요. 그것도 손가락 2개로 집어서요. 저희 집은요. 외출복, 실내복, 속옷, 양말, 수건. 다 분리해서 빨아요. 어머니가 지금 맨손으로 만진 그 양말은요. 오염된 거예요. 이걸로 다른 세탁물 못 만져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양말 한 짝 주었을 뿐인데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알았다. 안 만질게. 유난이네 정말. 유난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오늘 쓰실 수건은 이거예요. 며느리가 욕실에서 또 낡은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어제 제가 덮었던 그 담요 쪼가리처럼 색이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다 해진 수건이었죠. 어머니는 화장실 쓰시고 세수하실 때 이것만 쓰세요. 아셨죠? 저희가 쓰는 수건은 호텔 수건이라 삶아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어머니가 쓰시면 제가 또 일해야 해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저는 그 누런 수건을 받아들고 제 방, 아니, 그 옷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혔죠. 오전 내내 저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눈에 띄면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무서워서요. 춥고 배고팠지만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점심때가 되어 손주 녀석,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고 달려왔죠. 제가 그동안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줬거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민준이, 이리 와. 할미 좀 안아보자. 제가 팔을 벌리고 민준이를 안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김민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현관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할머니. 너 지금 학교에서 와서 손도 안 씻었지.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려고 해. 그리고 할머니는 아침부터 밖에서 먼지 다 묻혀오셨는데 너 할머니한테 흙 묻어. 당장 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어. 얼른. 7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 울상이 되어서는 제게 오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욕실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팔을 벌린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야, 내가 그렇게 더럽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민준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위생에 신경 써야죠. 어머니도 감기 옮으시면 큰일 나잖아요. 됐다.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내 손주 하나 안아보지도 못하는 집이 이게 무슨 내 아들 집이냐. 어머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민준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점심 드셔야죠. 제가 민준이 먹이려고 피자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나는 밥 먹는다고 했잖냐. 피자가 뭐냐? 어머니, 그럼 밥솥에 밥 남은 거 있던가. 그거라도 데워 드세요. 저는 민준이 밥 먹이고 학원 보내야 해서 바빠요. 며느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점심도 굶었어요. 차라리 굶는 게 속 편했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들 녀석,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도 거는 심정으로 아들 녀석을 조용히 불렀죠. 며느리가 민준이 방에서 숙제 봐주고 있을 때였어요. 성우야, 이리 좀 앉아봐라.
아, 엄마. 왜요? 나 피곤한데. 아들 녀석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들어 누우려 했죠. 너 꼭 앉아봐. 엄마가 할 말 있어. 성우가 마지못해 제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성우야, 며느리가 나를 너무 피하는 것 같다. 내가 무슨 병균이라도 되는 것 같아. 애도 못 만지게 하고 수건도 따로 쓰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더럽냐고 이 어미가. 저는 정말 서러워서 목소리가 다 떨렸어요. 아들 녀석이 제 편을 좀 들어주길 바랐죠. 엄마 미안해. 내가 서은이한테 말할게. 이런 말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손에 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아, 엄마. 또 그 소리예요? 뭐? 엄마가 좀 맞춰줘요. 서은이가 원래 깔끔 떨어서 그래요. 유난 떠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저 여자 스타일인 걸 어떡해요. 스타일?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게 스타일이야? 무시라니요.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요? 엄마 밥 굶겼어요? 아니면 잠 못 자게 했어요? 그냥 자기 물건 만지지 말라는 거,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아들 녀석이 되려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너는 이 어미가 그 좁고 추운 옷방에서 자는 건 아냐? 보일러도 안 틀어주는 방에서? 네. 옷방이요? 아, 그 방. 그 방 원래 추워요. 괜찮아요, 엄마. 감기 안 걸려요. 성우야. 아, 몰라요. 엄마, 그냥 며칠만 조용히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서은이 자극해요? 걔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규칙 지키자는 건데 엄마가 이해를 좀 해줘요. 네. 아들 녀석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저 며느리 소나기에 들어가서 제 어미가 당하는 수모는 보이지도 않나 봐요. 그래, 알았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렇게 둘째 날 밤이 깊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차가운 옷방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죠. 겉옷을 입고 며느리가 준 그 얇은 담요를 목까지 끌어덮었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들어왔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어 봤자 아들놈은 핸드폰만 보고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이 추운 방이 낫겠다 싶었죠. 밤이 깊어지니 낮에 굶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은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또 거실로 나가서 며느리가 정해준 그 손님 컵을 찾아 물을 마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정수기 버튼 누르는 소리마저 며느리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꾹 참았어요. 늙으면 잠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춥고 서러워서 잠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뒤척이기를 몇 시간이나 했을까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신호가 또 오더군요. 제가 나이가 드니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밤에 꼭 한두 번은 깨거든요. 시골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일어나서 헛기침 한번 하고 화장실 다녀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었어요. 이 집은 며느리 이서은의 성이었고 저는 그 성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나 다름없었죠. 아랫배가 묵직해 오는데 정말 식은땀이 다 났어요. 참아야 한다. 아침까지 참아야 한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생리현상이라는 게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이라도 실수할 것처럼 아랫배가 뻐근해 왔어요.
이불에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며느리가 저를 정말 병균 취급하며 이 집에서 당장 쓸어낼 것 같았죠. 안 돼요. 가야 했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어요. 매트리스에서 일어날 때도 소리가 날까봐 몇 분에 걸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방문을 열었어요. 끼익 소리라도 날까봐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고 정말 1mm씩 그렇게 천천히 문을 열었죠.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까치발을 들었어요. 양말도 신지 않았죠. 맨발이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감촉이 싫었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저 멀리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안에서 아들 내외가 자고 있겠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거실 화장실을 향해 갔어요. 드디어 화장실 문 앞에 섰어요. 또 하나의 관문이었죠. 이 문을 열고 닫는 소리,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 딸깍 소리. 저는 불을 켜는 건 포기했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했죠.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밀었죠. 다행히 화장실 문도 소리 없이 열렸어요. 저는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을 때도 문이 쾅 하고 닫히지 않도록 문이 문틀에 닿기 직전에 손으로 잡아 세우며 닫았죠. 후.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변기를 더듬더듬 찾아 이를 봤죠. 정말 시원했어요. 그 지옥 같던 압박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마지막 가장 큰 관문이 남았어요. 물을 내리는 거였죠. 저는 변기 물 내리는 손잡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소리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조용한지 이 새벽에 물 내려가는 소리는 아마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게 뻔했거든요. 그냥 나갈까? 아니야, 그래도 늙은이가 물은 내려야지. 그걸 보고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해.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바에는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하고 욕먹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눈을 딱 감고 손잡이를 눌렀어요. 차. 세상에.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무슨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온 아파트가, 아니,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얼른 손을 씻었어요. 비누칠할 생각도 못했죠. 그냥 흐르는 물에 손만 겨우 헹구고 수건으로 닦을 새도 없이 옷에 쓱쓱 문질렀어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 문을 들어올 때처럼 조심조심 열었죠. 그때였어요. 철컥. 제 바로 맞은편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머리를 산발한 며느리 서은이가 마치 귀신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그 목소리는 잠결에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아주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였죠. 아, 서은아. 깼니? 내가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어머니? 그게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지금 새벽 4시 10분이에요. 4시 10분. 사람 다 자는 이 새벽에 그깟 화장실 한 번을 못 참으셔서 물소리를 그렇게 요란하게 내셔야겠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어요. 아니, 며느리야. 그게 늙으면 다 그래.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 늙으면 다 그러신다고요? 그럼 요양원에 가셨어야죠.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성호 씨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 그 물소리 때문에 나도 깨고 성호 씨도 깼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 성호 씨 잠이 다시 와요? 어머니, 정말 저희 집이랑 안 맞으시네요. 저희 집은요. 밤 10시 이후로는 세탁기도 안 돌리고 12시 이후로는 물도 안 내려요. 그게 이 집 규칙이라고요. 어머님이 뭔데 그 규칙을 깨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먹고 자는 것만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싸는 것까지 규칙이 있는 집이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아들 녀석, 성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깬 거였죠. 아, 왜 그래, 자기야. 시끄러워 죽겠네. 잠 좀 자자.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말릴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왜 그래. 늙은이가 화장실 좀 갈 수도 있지. 이렇게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의 그 악다구니가 시끄럽다는 듯이 눈을 비비며 인상을 썼죠. 성호 씨, 당신 깼어? 이것 봐.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내가 못 살겠다고 했지. 이 집에서 저 어머니랑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 내가 말했지. 며느리가 이제는 아들놈을 붙잡고 발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그렇게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호 씨, 당신 똑똑히 말해. 나 저 어머니랑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아. 며느리 서은이가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꼭 연극 배우처럼 거실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였죠. 당신 엄마가 나보다 중요해요? 이 집에서 흙 냄새 나고 고기 냄새 나는 것도 내가 겨우 참았어. 근데 이젠 새벽에 잠까지 깨우잖아. 나 불면증 있는 거 알면서 나 못 살아. 당장 나가시라고 해. 며느리가 저를 저 어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아들 성우는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달랬어요. 자기야, 진정해. 응? 엄마, 일단 방에 들어가요. 날 밝으면 얘기해요. 아들 녀석이 저더러 그 추운 옷방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방에? 안 돼. 절대 안 돼. 며느리가 펄쩍 뛰며 일어났어요. 오늘 당장 가시라고 해. 지금 당장. 저분이 이 집에서 1분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나가. 민준이 데리고 당장 친정 갈 거야. 이 집 대출금 당신 혼자 다 갚아보라고. 대출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들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랬었죠. 이 비싼 아파트, 아들놈 혼자 힘으로 산 게 아니었죠. 은행에서 빚을 잔뜩 내고 저한테도 손을 벌려서 겨우 장만한 집이었어요. 며느리가 그 약점을 쥐고 흔드는 거였죠. 아들 녀석이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무슨 귀찮은 짐 덩어리, 당장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를 보는 그런 눈이었죠. 엄마, 성호야, 일단 나가요. 뭐? 일단 나가자고요. 서은이 저러다 쓰러지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 아들이 저 며느리가 악을 쓴다고 이 늙은 어미더러 이 새벽에 집을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이 어미 보고 나가라고?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좀 있다 가시지 왜 일을 만들어요. 서은이 예민한 거 알면서.
왜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그래요? 좀 참지. 뭐, 참아. 늙은이가 오줌 마려운 걸 참으라고? 그게 아들놈이 어미한테 할 소리냐? 아, 몰라요. 시끄러워요. 일단 가요, 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엄마. 아들 녀석이 제발 저더러 이 상황을 좀 끝내달라는 듯이 울부짖었어요. 그리고는 제 방, 그 춥고 냄새나던 옷방으로 뛰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입고 왔던 외투랑 제 손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옷 입어요. 얼른. 아들 녀석이 제 어깨에 외투를 억지로 걸쳤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아 끌었죠. 성우야, 나라. 이놈아, 네가 이럴 수 있어. 얼른 가요. 택시 잡아줄 테니까. 가요. 며느리 서은이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승리자의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저를 현관문 밖으로 그렇게 질질 끌어냈어요. 제가 신발을 제대로 신을 틈도 주지 않았죠. 낡은 운동화를 발에 꿰어 신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들은 저를 재촉했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렇게 제 아들 집에서 새벽 4시 반에 쫓겨났어요. 아들 녀석이 저를 엘리베이터에 태웠어요. 엄마, 지하 주차장으로 와요. 내가 차 뺄게. 저는 멍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춥고 무섭고 비참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죠. 잠시 뒤 아들 녀석의 그 번쩍거리는 승용차가 제 앞에 섰어요. 타요. 저는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탔어요. 그놈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차가 출발했어요. 이 새벽에 이놈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여관이라도 한 군데 잡아주려나? 아니었어요. 아들 녀석의 차는 서울 시내를 무섭게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에 멈춰섰죠.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차를 세우더니 저보고 내리라고 턱짓을 하더군요. 성우야, 여기가. 엄마, 저기 가면 6시쯤 첫 차 있어요. 그거 타고 가요. 너 지금. 아, 왜 이래요?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요. 아들 녀석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제 외투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서은이가 원래 좀 저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착하면 전화해요. 아니,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나 피곤해. 성우야. 저는 그 돈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들놈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힘도 없었죠. 얼른 내려요. 나 출근해야 돼. 아들 녀석이 제게 내리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죠. 터미널 앞은 휑한 바람만 불었어요. 제 아들 녀석은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쌩하니 차를 돌려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낯선 도시의 터미널 앞에 그 무거운 짐 쪼가리도 없이 10만 원이 든 외투 하나만 걸친 채로 그렇게 버려졌어요. 밤새 저를 괴롭혔던 그 한기보다 지금 제 마음이, 제 뼛속이 더 시리고 아팠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 녀석의 차가 사라진 그 어두운 길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새벽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은 휑했어요. 제 아들놈 성우가 저를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버리고 사라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외투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어요.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저를 떨게 만든 건 제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서늘한 배신감이었어요. 저는 10만 원,
아들 녀석이 제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은 그 5만 원짜리 2장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에게 받은 값인가 싶었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 대신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 이순애. 너 참 멍청하게 살았다.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겨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합실에는 저처럼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몇몇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죠. 저는 가장 구석진 새로 된 차가운 의자에 몸을 구겼어요. 엉덩이가 닿는 순간 그 냉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멍하니 맞은편 벽에 걸린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소리는 꺼져 있고 화면만 번쩍거리고 있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키우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었어요. 남편 일찍 가고 성우가 10살 때부터 저는 남자가 하는 막일, 여자가 하는 험한 일 가리지 않았어요. 성우가 중학교 때였죠. 그놈이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 있는데 반에서 자기만 좋은 운동화가 없다고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읍내 금은방에 찾아갔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제 유품이나 다름없는 쌍가락질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금은방 사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아주머니, 이건 파는 거 아닌데.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아주머니 세월인데 하더라고요. 제가 됐어요. 그냥 돈으로 줘요. 우리 아들 운동화 사줘야 해요 하고 돌아섰죠. 그 돈으로 아들놈 운동화랑 잠바를 사서 안겨줬을 때 그놈이 좋다고 방방 뛰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요. 대학교 등록금 낼 때는 어땠고요. 그놈이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사립대학에 붙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죠. 농사지어서 나오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밤마다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울었어요. 성우 아빠, 나 어떡해요. 우리 아들 공부시켜야 하는데. 결국 제가 쥐고 있던 밭대기 중에 제일 좋은 땅을 팔았어요. 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팔지 않으려 했던 땅이었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대고 서울 하숙비까지 보태줬어요. 그렇게 제 뼈를 갈아 넣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놈이 결혼하더니 싹 변하더군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저한테 숨겼던 거겠죠. 5년 전이었나? 제가 일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삐끗해서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다 닳았다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죠. 수술비가 꽤 컸어요. 성우한테 전화를 했죠. 아들, 엄마가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나 어떡해. 나 지금 서은이랑 집 때문에 싸우고 있어. 수술 얘기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옮겨야 하는데 서은이가 꼭 저기 강남인가 뭔가 하는 동네로 가야 한대요. 돈이 1억이나 모자라.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밖에 없잖아. 저는 제 무릎 아픈 것도 잊었어요. 1억?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엄마,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서은이가 이러다 나랑 못 살겠대. 엄마가 상가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주면 안 돼? 내가 이자 꼬박꼬박 낼게. 응? 엄마. 결국 저는 제 무릎 수술을 미뤘어요. 수술비 하라고 모아뒀던 돈, 그리고 읍내 상가 건물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서 아들놈 통장에 꽂아줬죠. 저는 그 뒤로 5년 동안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파스 한 장 붙이고 참았어요. 내 아들이 그 비싼 동네 아파트에 산다는 게 그게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차.
그때였어요. 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터미널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빨고 그 물을 바닥에 시원하게 붓고 있더군요. 그 물소리가 꼭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의 물소리. 그래요. 저는 그깟 물소리 하나 때문에 내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친 아들놈한테 쫓겨난 거였어요. 그깟 실크 벽지 냄새 배는 것보다, 그깟 가방 곰팡이 쓰는 것보다 이 늙은 어미의 존재가 더 하찮았던 거죠. 그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가고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순애, 너의 잘못이다. 저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헛똑똑이 아들 하나 믿고 내 노후를, 내 남은 인생을 전부 저당 잡힌 게 내 잘못이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그거 다 옛말이야.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세상인 걸 나만 몰랐던 거야.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밖이 아주 조금씩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죠. 그 어둠이 걷히는 걸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응어리도 함께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턴 너만 위해 사는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저런 것들한테 내 남은 재산 한 푼, 아니, 내 남은 시간 1분 1초도 줄 수 없어. 다 정리하는 거야. 저는 그 차가운 쇠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웅크리고 있느라 쑤셨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것 같았죠. 제일 먼저 매표소 창구로 갔어요. 아가씨, 고향 가는 거 첫 차 제일 빠른 걸로 한 장 줘요. 그리고 저는 제 주머니에 있던 그 10만 원. 아들놈이 저를 버리는 값으로 쥐어준 그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당당하게 버스표를 샀죠. 남은 돈으로 터미널 안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갔어요. 여기 제일 뜨거운 커피 한 잔 줘요. 태어나서 제 돈 주고 이런 커피 사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데 그제야 제 손발이 녹는 것 같았죠. 첫 차가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그 뜨겁고 쓴 커피를 한 모금 쭉 마셨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김성호, 이서은, 너희는 오늘 너희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너희가 버린 건 이 늙은 어미가 아니라 너희의 그 탐욕스러운 미래였어. 저는 버스에 올랐어요. 동이 트는 서울을 뒤로하고 제 고향 집으로 향했죠. 이제부터는 울고 짜는 이순애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고 나를 위해 싸우는 이순애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정오쯤 고향 집에 도착했어요. 서울을 떠날 때와는 다르게 날씨가 아주 화창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맑은 날씨와는 정반대였죠. 버스가 읍내 터미널에 저를 내려줬을 때 저는 택시를 타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싶었죠. 제 발로 제 땅을 딛고 싶었어요. 한 30분을 걸어서 제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여는데 며칠 집을 비웠다고 마당에 낙엽이 뒹굴고 있더군요. 그 풍경이 꼭 아들놈한테 버림받은 제 신세 같았어요. 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겉옷도 벗지 않고 안방 아랫목 이불 밑에 숨겨뒀던 쇠로 된 괴짝부터 꺼냈어요. 자물쇠를 여는데 손이 떨렸죠.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다 들어 있었어요. 낡은 통장 꾸러미들, 그리고 누렇게 변한 종이에 쌓인 등기 권리증들이었죠. 저는 그걸 전부 방바닥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펼쳐봤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문서였어요. 남편 죽고 제가 이 악물고 일해서 20년 전에 제 이름으로 다시 지은 집이었죠. 그리고 읍내에서 제일 목 좋은 사거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미용실, 3층에는 태권도장이 새 들어 있었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들이었죠.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밭으로 부쳐 먹고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몇 년 전에 새로 고속도로가 난다고 해서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통장. 제 이름 이순애가 선명하게 박힌 통장들이었죠. 아들놈 대학 보내고 남은 돈, 상가세 받은 돈, 푼돈이라도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모아둔 제 피 같은 돈이었어요. 저는 통장 잔고에 찍힌 0의 개수를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봤어요. 그래, 이순애. 너는 돈 없는 늙은이가 아니야. 너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할머니였어.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 눈치만 보며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 등기 권리증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데 외투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문자였죠. 아들놈 성우였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요? 서은이 아직 화 안 풀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요.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잘 도착했어요? 이놈은 제가 그 새벽에 버스표는 제대로 샀는지, 버스는 제대로 탔는지 걱정도 안 됐나 봐요. 서은이 아직 화 안 풀렸으니까. 그 말이 제 심장을 더 후벼 팠죠. 저는 그 문자를 5분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알았다. 딱 3글자였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괴짝에 있던 통장과 서류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곧장 방을 나섰죠. 제일 먼저 간 곳은 읍내에서 제일 큰 도장 가게였어요. 사장님, 나 도장 새로 하나 파려고요. 아이고, 순애 어르신. 웬일이세요? 인감 도장 새로 파시게요? 아니요. 그냥 쓸 도장 말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제일 비싼 걸로 파줘요. 오늘 당장. 사장님이 옥으로 된 비싼 도장들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크고 묵직한 걸로 골랐어요. 이걸로 인감 변경 신고까지 싹 할 거니까 제일 멋지게 파줘요. 그리고 저는 곧장 읍내에서 제일 용하다는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을 찾아갔어요. 김 사장은 저랑 거의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김 사장, 나 좀 봐요.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김 사장이 차를 마시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순애 누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서울 아드님 댁에 가신 거 아니었어요? 됐어요. 앉아요. 할 말 있으니까. 저는 김 사장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놨어요. 김 사장, 나 이거 다 팔려고요. 김 사장이 눈이 동그래져서 그 서류들을 쳐다봤어요. 누님, 이게 지금 무슨 상가 건물이랑 땅 문서잖아요. 이걸 다 파신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우가 또 사고 쳤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묻지 마요. 그냥 팔아줘요. 내가 가진 부동산, 이 집까지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누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 땅은 지금 고속도로 때문에 값이 금값인데 이걸 왜 팔아요?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김 사장이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팔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비쌀 때. 나 현금 필요해요. 아주 많이. 김 사장이 나 좀 도와줘야겠어. 아니, 그래도. 김 사장, 나랑 몇 년 봤어요? 그게 벌써 30년이다. 내 성격 알죠? 나 한 번 말한 거 2번 말 안 해요. 이거 다 팔아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첫째, 무조건 조용하게 처리해야 해요. 내가 이거 판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아들놈 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김 사장이 마른 침을 삼키더군요. 둘째,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 해요. 제일 빨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붙여줘요. 시세보다 조금 덜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달 안에 다 끝내야 해요. 누님, 이달 안에는 너무. 김 사장, 수수료 법에서 정한 거 2배로 줄게요. 제 말에 김 사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농담하는 거 봤어요? 김 사장이 이거 성공시키면 내가 저기 상가 건물 팔고 나서 마지막으로 김 사장한테 거하게 한턱 낼게요. 김 사장은 한참 동안 제 얼굴과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이 저를 이렇게 믿고 맡기시는데 제가 해내야죠. 조용하고 빠르게. 현금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누님, 땅 중에 이 땅은 지금 소작 주고 있는 최서방네 땅 아니에요? 거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그 땅. 그 땅은 제 땅 중에서 제일 크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최서방 부부가 평생을 제 땅을 부쳐먹고 살았죠.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은 내가 따로 만날 거예요. 저는 부동산에서 나와 곧장 최서방네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죠. 최서방 부부가 밭에서 돌아와 저녁을 짓고 있더군요. 어르신, 웬일이세요? 서울 다녀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잠깐 앉아봐요. 할 말 있어서. 저는 마루에 걸터 앉아 2사람을 앉혔어요. 2사람이 내 땅 부쳐먹은 지가 얼마나 됐죠? 아이고, 그게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잖아요. 최서방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내가 그 땅 팔려고요. 네, 땅을요? 그럼 저희는. 2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래서 2사람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2사람이 그 땅 살 생각 있어요? 어르신,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금싸라기 땅을 사요. 저희는 평생 시세대로 다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하나 꺼냈어요. 내가 이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장학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까 했는데 그럴 필요 없겠어요. 네, 2사람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했죠? 그놈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가 그 땅 2사람한테 팔게요. 아주 싸게. 2사람이 평생 나한테 바친 소장료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싸게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땅 절대 남한테 팔지 마요. 2사람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대대손손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최서방 부부가 제 말뜻을 알아듣고는 마루에 큰절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됐어요. 울긴 왜 울어.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도장이나 잘 챙겨와요. 저는 그 집을 나오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들놈한테 1억을 뜯길 때는 속이 그렇게 쓰리고 아팠는데 평생을 성실하게 산 사람들한테 제 재산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졌죠. 집에 돌아오니 밤이었어요.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제 괴짝에 남은 마지막 통장들을 정리했어요. 아들놈 이름으로 연결해뒀던 자동이체 통장, 혹시나 며느리 생일이라고 돈 빼가라고 만들어뒀던 비상금 통장.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갔어요. 이거 싹 다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순의 제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로 다 합쳐주세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싹 다 없애줘요. 은행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재산은 이제부터 완벽하게 제 것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고향집에서 제 인생을 새로 설계하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는 아마 딴 생각에 빠져 있었나 봐요. 제가 그깟 일로 삐져서 며칠 시골집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자기들한테 손 내밀 줄 알았겠죠. 특히 며느리 서은이는 이번 기회에 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눈치 보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야 나중에 재산이라도 빨리 넘겨줘요. 성호 씨, 당신도 확실하게 해야 해. 엄마 편 들면 나 정말 이혼이야.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며느리가 아들놈을 그렇게 닥달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놈, 성우는 또 그 말에 진이 빠져서 저한테 사과 전화 한 통 할 생각도 못했겠죠. 아니, 사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놈들은 제 재산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터미널에 버려지고 한 사나흘 지났을까요?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며칠 동안 뻔질나게 전화하길래 제가 다 무시했더니 이번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아예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라 무심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들 녀석 목소리가 아주 격앙되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냐? 엄마, 혹시 삐졌어요?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그래요? 삐졌다고요. 제가 72 먹은 늙은이가 자식한테 쫓겨난 게 삐진 걸로 보였나 봐요. 됐고, 용건만 말해. 나 바쁘다.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아들 녀석이 한참을 뜸을 들였어요. 엄마, 내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사업? 네, 지금 다니는 회사도 뭐 좋긴 한데.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하겠어요. 내 사업을 해야죠. 마침 아주 좋은 아이템이 생겼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제 강남에 빌딩 사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자금이 좀 필요해요. 드디어 본론이 나오더군요. 엄마가 가진 그 읍내 땅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난다는 그 땅. 그거 지금 묵혀둬서 뭐해요? 그거 팔아서 놔주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읍내 한복판에 서서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놈은 지금 자기 어미가 그 땅을 팔아서 무슨 돈으로 먹고 살지.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였어요. 아니면 엄마, 팔기 좀 그러면 그거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게. 서은이가 그러는데 그거 엄마가 깔고 앉아 있어 봤자 세금만 나온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넘겨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 며느리 서은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성우야. 네, 엄마. 그렇게 해줄 거죠? 이게 우리 가족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너는 내가 그날 새벽에 어떻게 쫓겨났는지 잊었냐? 아, 엄마. 또 그 소리. 그건 서은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엄마가 좀 이해하라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엄마도 우리 성우가 큰 사업가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가 또 울리더군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죠. 어머니,
저예요. 서은이에요. 며느리 이서은이었어요. 제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전화로 걸었나 봐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성호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우리 사업하는 거.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라도 저희한테 재산 넘겨주시면 저희가 어머니 늙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내가 언제 넘겨준다고. 에이, 어머니. 튕기시기는. 성호 씨가 엄마 설득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난리예요. 어머니, 그냥 그 땅 저희 명의로 돌려주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그 땅 그거 그냥 저희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서류 다 꾸미고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니, 도장도 필요 없겠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신분증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세상에, 며느리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통째로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리고요. 그 상가 건물도 어차피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것도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건물 팔아서 더 좋은 거 사든지 아니면 사업 자금에 보태 쓰든지 할게요. 어머니, 그 집도요. 시골집 그거 팔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그만해라. 네, 그만하라고 했다. 제 목소리가 하도 차가워서 며느리도 순간 놀란 것 같더군요. 어머니, 왜 화를 내세요? 다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너희가 뭔데 내 재산을 탐내. 내가 너희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준다고 한 적 있어?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자식인데. 당연히 어머님 재산은 우리 거죠. 안 그래요? 늙어서 혼자 그 돈 다 쥐고 있다가 어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다 뺏기실 거예요? 요양원. 그 말이 제 귀에 딱 박혔어요. 그래, 요양원. 좋은 생각이다. 네, 어머니 지금 끊어라. 나 바쁘다. 그리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니들 번호, 니들 목소리.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도 바로 차단해버렸죠. 며칠 뒤 부동산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님, 됐습니다. 상가 건물, 임자 나타났어요. 아주 돈 많은 서울 양반인데 현금으로 바로 사겠답니다. 잘했어요. 그럼 계약 날짜 잡아요. 그런데 누님, 아드님이 어찌하시고 아까부터 저한테 전화를. 뭐라고요? 성호가? 네. 우리 엄마 건물 왜 파시냐. 엄마가 지금 판단력이 흐리신 것 같다. 아들인 나랑 상의 없이 진행하는 건 무효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던데요. 누님, 이거 정말 신경 쓰지 마요, 김 사장. 그 건물 명예 누구 거예요? 그야 당연히 누님. 그럼 됐어요. 계약 진행해요. 그놈이 와서 행패 부리거든 나한테 바로 전화해요. 내가 가서 아주 깡그리. 저는 이가 갈렸어요. 벌써부터 제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김 사장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 난리를 쳤다니요.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불이 났어요. 아들 놈한테서 온갖 문자가 쏟아졌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허락도 없이 건물을 팔아? 그 부동산 사기꾼이지. 당장 그 계약 취소해. 서은이가 엄마 치매 걸린 것 같다고 난리야. 당장 서울로 올라와. 엄마, 엄마 재산 내가 지켜줄게. 당장 나한테 맡겨.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한 번은 만나줘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
계약서에 특약 하나만 넣어줘요. 무슨 특약이요, 누님? 이 집, 상가, 땅, 전부 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동네에 거주하고 모든 수익을 내가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내가 죽으면요?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고. 아들 김성호, 며느리 이서은한테는 단 10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변호사 공증까지 싹 받아놔요. 이제 정말 그놈들과의 질긴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낼 시간이었어요. 부동산 김 사장한테 그놈들이 전화해서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내가 지금 정신이 흐리다고요? 아들 허락 없이 재산을 판다고요? 그놈들은 정말 제가 늙고 병들어서 자기들 소나기에 꼼짝없이 잡혀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미 자기들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김 사장한테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사장, 그놈들 말 한마디도 듣지 마요. 내 재산 내가 파는데 아들 허락이 왜 필요해요? 그놈이 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거든 당장 경찰 불러요. 업무방해로 싹 다 잡아넣으라고 해요. 아이고 누님,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김 사장. 자식이 어미를 새벽 4시에 화장실 물소리 냈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다 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런 놈은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죠. 빚쟁이. 내 남은 인생에서 떼어내야 할 아주 지독한 빚쟁이요. 제 목소리가 하도 단호해서 김 사장도 더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누님. 그럼 예정대로 모레 상가 건물 매수인 만나는 거 아시죠? 그 서울 양반이 아주 급한가 봐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잔금까지 한꺼번에 치르겠다고 하네요. 누님한테는 제일 좋은 조건이죠. 잘했어요, 김 사장. 나도 그날 다 끝내버릴 거니까. 변호사 사무실도 그 건물 1층에 있는 대로 잡아요. 오고 가기도 귀찮으니까. 네. 변호사는 왜? 그냥 내가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날 계약서 쓸 때 같이 볼 거예요. 나중에 그놈들이 이 계약 무효네 뭐네 딴소리 못하게 공증까지 싹 받아버리게요. 김 사장은 제가 아주 단단히 마음먹은 걸 그제야 안 것 같았죠. 그렇게 약속한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읍내 목욕탕에 가서 뜨끈한 물에 몸을 지지고 제일 깨끗하고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들놈한테 쫓겨날 때 입었던 그 외투는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버린 지 오래였죠.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김 사장이 미리 다 약속을 해놨더군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 사장이랑 서울에서 왔다는 멀끔하게 생긴 중년 남자, 그리고 제가 따로 부른 박 변호사가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순애 어르신, 오셨습니까? 김 사장이 저를 깍듯이 맞았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디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그럼요, 누님. 이쪽이 이번에 상가 인수하실 이 사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좋은 건물을 저한테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대금은 오늘 전부 현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서류는 문제 없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셨지만 현금으로 바로 받는 조건이니 어르신께 불리한 건 없습니다. 됐어요. 그냥 도장 찍게 해줘요. 제가 가방에서 새로 판 그 옥도장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법무사 사무실 유리문이 부서져라 열렸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두 놈이 제 아들 김성우와 며느리 이서은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들이닥쳤죠. 며느리 얼굴은 화장도 못했는지 아주 엉망이었고 아들놈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놈이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왔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서 지금 도장 찍으려고 했어요? 우리 재산을 함부로 팔려고 했냐고요. 며느리 서은이는 저보다 더했죠. 다짜고짜 테이블 위로 달려들어서 계약서를 와락 움켜쥐려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그걸 재빨리 막아섰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 누구예요? 누구냐고? 내가 이 집 아들이다. 이 여자, 이순애, 우리 엄마라고.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치매가 와서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들 사기꾼이지. 우리 엄마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려는 거지. 성우가 김 사장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아니, 성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누님한테. 닥쳐. 너도 한패지. 너 이 동네에서 우리 엄마 재산 많은 거 아니까 둘이 짜고 치는 거지. 안 그래? 아들놈이 눈이 완전히 뒤집혔더군요. 그때 며느리 서은이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돈이면 우리 민준이가 유학을 가고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팔아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계약 무효라고 해요. 얼른.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드는데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이 다 아팠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건물 사러 온 이 사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저와 그놈들을 번갈아 쳐다봤고 법무사 직원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 난리통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팔을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게 떼어냈죠. 어머니, 시끄럽다.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가웠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치매고 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냐? 저는 그 두 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성우야, 엄마, 정신 차려.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얼른 나와. 너는 너의 어미를 새벽 4시에 터미널에 내다 버렸지. 그것도 고작 10만 원 쥐어주고. 너는 그날, 넌 이미 내 아들 자격을 잃었어. 엄마, 그건 서은이가. 닥쳐. 그리고 서은아. 제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제 눈빛에 움찔하더군요. 너는 너의 그 비싼 실크 벽지에 고기 냄새 뵐까봐 늙은 시어미가 사간 고기도 못 굽게 했지. 너의 그 비싼 가방 썩을까봐 보일러도 안 트는 방에서 나를 재웠고. 안 그러냐? 어머님, 그건.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밥줄이 타는 냄새가 나니까. 너희가 평생 빨아먹고 살아야 할 내 재산이 날아갈까봐 그 냄새 맡고 똥개처럼 달려온 거구나. 안 그래? 뭐, 똥개? 어머니, 말 다 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악을 쓰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가로챘어요. 박 변호사님, 네 어르신. 지금 저 두 사람이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여기서 행패 부리는 거 똑똑히 보셨죠? 녹음은 잘 되고 있죠? 박 변호사가 조용히 웃으며 자기 양복상의 주머니를 툭툭 쳤어요. 그럼요, 어르신. 저분들 목소리 아주 생생하게 잘 담기고 있습니다. 침에 운운하는 소리까지 전부요. 그 말에 아들놈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녹음? 그래, 녹음이다. 너희가 나중에 내가 치매였다느니
심신미약이었다느니 그따위 헛소리로 이 계약 무효 소송 낼까봐 내가 다 준비했지. 저는 가방에서 제 옥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에 올려놨죠. 김 사장, 이 사장님,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것들, 이제 제 자식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 만난 빚쟁이보다 못한 놈들이죠. 계약 계속합시다. 엄마, 안 돼. 엄마, 제발. 아들놈이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응? 엄마, 제발 이것만은, 이 건물만은 팔지 마. 이거 팔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응? 뭐 먹고 사냐고? 너희 두 팔 두 다리 멀쩡하잖냐? 나한테 기생할 생각 말고 너희 힘으로 벌어서 살아. 내가 평생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헛배웠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새벽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게요. 네, 제발. 며느리까지 제 발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참 가관이었죠. 저는 그 두 놈을 내려다봤어요. 늦었다. 엄마, 너희가 나를 터미널에 버린 그날, 너희가 내 재산을 너희 것이라고 말한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 너희가 나한테 빌어야 할 건 용서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겠지. 저는 박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공증 서류도 지금 같이 처리하죠. 네, 어르신. 준비해놨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아들놈이 그걸 보고 물었죠. 유언 공증서다. 유언? 그래.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 자식 김성호와 며느리 이서은에게는 단 10원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 마지막 유언장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시끄럽다. 저는 도장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찍었죠. 꽝.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요. 자, 이 사장님. 계약 끝났네요. 이제 이 건물, 이 사장님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박 변호사님. 여기도요. 저는 유언 공증서에도 똑같이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놈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었죠. 김 사장, 저 두 사람 여기 못 들어오게 해요. 업무방해로 신고하시고요. 나는 이제 볼일 다 봤으니 그만 가볼게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엄마, 엄마, 이럴 순 없어. 엄마, 어머니, 안 돼요. 두 놈이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그냥 그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어찌나 높고 푸르던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날아갈 듯 가벼웠죠. 평생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아들놈과 며느리가 뒤에서 엄마, 어머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제 통장으로 상가 건물을 판 돈이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돈이었죠. 며칠 뒤에는 최서방한테 넘긴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도 전부 팔려서 돈이 들어왔고요.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읍내에서 제일 큰 은행의 VIP실로 갔어요. 제가 평생 문턱도 못 넘어봤던 곳이었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이하더군요. 아이고, 이순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요. 이 돈 좀 안전하게 굴려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자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요, 고객님. 저희가 아주 안전하고 이율 좋은 상품으로. 됐고요. 나는 그런 거 머리 아파서 몰라요. 그냥 제일 안전한 데다 넣어줘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고객님. 내 자식, 김성호. 며느리 이서은. 그 두 놈 이름으로는 10원 한 푼도 못 빼가게. 내가 죽어도 못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점장이 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르신. 지정 수익자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해놓거나 신탁 상품으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내 수익자는 아직 못 정했는데 천천히 정하셔도 됩니다. 일단 고객님 노후 자금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모든 돈을 꽁꽁 묶어놨어요. 오직 저 이순애만 쓸 수 있게요. 은행을 나오는데 그제야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정작 제가 살 집이 없어진 거였죠. 읍내에 있던 제 집도 땅이랑 상갑할 때 같이 팔아버렸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나? 읍내 장터에 있는 국밥집에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놈한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놈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좁은 읍내에서 혼자 살자니 그것도 싫었어요.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또 언제 쫓아와서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릴지 몰랐으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무슨 걱정 있으신가 봐. 국밥이 다 식겠네. 국밥집 사장님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나 돈은 많은데 갈 데가 없네. 어디가 좋을까? 에이 할머니, 돈 많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요즘 세상에 돈 많은 노인네들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따로 있다던데. 그런 데가 어딘데요? 그 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실버타운인가 뭔가.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프면 의사도 와주고 돈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던데. 실버타운.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어요. 아니, 제가 뭘 알겠어요. 읍내 PC방에 가서 젊은 총각한테 돈 10,000원 쥐어주고 물어봤죠. 총각, 나 돈 좀 있는데 늙은이 혼자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요? 그 총각이 실버타운이라는 걸 찾아서 보여주는데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호텔처럼 삐까뻔쩍하더군요. 안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식당도 한식, 중식, 양식 다 있었어요. 총각, 여기는 새벽에 화장실 물소리 내도 괜찮은가?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밥 먹을 때 고기 구워도 냄새 밴다고 타박 안 하나? 에이 할머니, 농담도. 여긴 돈만 내면 왕처럼 모시는 데예요. 왕처럼 모신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죠. 저는 그 길로 서울행 버스를 다시 탔어요. 아들놈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보낼 궁전을 보러 가는 거였죠. 제일 비싸고 제일 좋다는 그 실버타운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서울 근교에 있었는데 공기도 좋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꼭 별장 같았죠. 정문에서부터 경비원들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무슨 호텔 로비처럼 반짝거렸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았는데
아주 싹싹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저를 맞이했죠.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희 풍경 팰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뭐 드시겠어요? 커피? 아니면 따뜻한 대추차? 며느리 서은이가 저한테 손님용 컵을 내밀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됐어요. 나 집 보러 왔어요. 여기서 제일 좋고, 제일 넓고, 제일 비싼 방. 그걸로 보여줘요. 제 말에 상담 직원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네, 어르신. 마침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 직원을 따라서 집을 구경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아들놈이랑 며느리한테 쫓겨났던 그 좁고 냄새나던 옷방과는 비교도 안 됐죠. 거실이 웬만한 집 안방보다 넓었고 창밖으로는 산이 한눈에 다 보였어요. 침실도 2개나 있었고 화장실도 2개였죠. 어르신, 이 방은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효도방입니다. 자제분들이 오시면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자식들 올 일 없어요. 이 방은 내가 그냥 창고로 쓰면 되겠네. 그리고 화장실을 봤어요.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모든 변기에 자동 물내림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일어나시면 알아서 물이 내려가죠. 소리도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새벽 4시에 물을 내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네. 네. 어르신.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럼요.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쓰셔야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여기, 이 집으로 하겠어요. 네. 어르신, 정말이십니까? 여기가 보증금이랑 월세가 좀. 그게 얼마인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하더군요. 제가 읍내에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 한 채 값이었어요. 지금 당장 계약하죠. 보증금이랑 월세 10년치 한꺼번에 낼게요. 현금으로. 네. 10년치를요? 직원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제 남은 인생을 보낼 궁전을 계약했어요. 보증금과 10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제 통장에서 바로 이체해버렸죠. 계약서를 쓰는데 손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이렇게 속 시원하게 돈을 써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어르신, 입주는 다음 주부터 바로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짐도 다 옮겨드리고. 됐어요. 나 짐 없어요. 그냥 이 몸뚱이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그 삐까번쩍한 실버타운을 나오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저한테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돈을 다 싸들고 저 세상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는 며칠 뒤 제 고향 집에,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집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아주 작고 낡은 학교였죠.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누구신지? 나 이 학교 23회 졸업생 이순혜예요. 저는 교장 선생님 앞에 은행에서 끊어온 수표 한 장을 내밀었어요. 교장 선생님, 내가 이 학교에 장학금 좀 내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이 수표에 찍힌 0의 개수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르신, 이게 지금 이게 시끄러워요. 그냥 받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만 하십시오. 이걸로 이순의 장학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처럼 밥 굶고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닐 것 같은 애들, 부모 복지지리도 없어서 자기 힘으로 커야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만 줘요. 그리고 절대 내 자식 김성호나 며느리 이서은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어르신 정말.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저는 그날 제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이름도 모를 내 고향 후배들을 위해 내놓았어요. 아들놈한테 1억 뜯길 때는 그렇게 아깝고 속이 쓰렸는데 이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았죠. 제가 그 풍경 팰리스라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이순의 장학금까지 만들어서 마음의 짐을 다 털어낸 게 벌써 서너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호화롭고 편안한 날들을 보냈죠. 아침이면 깨끗한 시트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해 뜨는 걸 구경해요. 아침밥이요?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식당에 내려가면 영양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든 생선을 쪄 먹든 아무도 저한테 냄새 밴다고 타박하는 사람이 없었죠. 낮에는 수영장에서 물속을 걷기도 하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아팠던 무릎 치료도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 5년 동안 아들놈 전세금 대주느라 참았던 그 통증이 이제야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죠. 저녁에는 로비에 앉아 저랑 비슷한 처지에 돈은 많지만 자식들한테 상처받은 늙은이 친구들이랑 차를 마셨어요. 순애 씨는 무슨 일로 여기 들어왔어? 말도 마요. 아들놈이 새벽 4시에 화장실 물소리 냈다고 쫓아내서. 아이고, 그런 놈이 다 있어? 나는 며느리가 내 밥상에만 멸치 반찬 올려놓길래 홧김에 집 팔고 여기 왔잖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들놈이요? 며느리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었죠. 제 핸드폰 번호는 진작에 바꿨고 실버타운 경비실에는 제 아들 김성호와 며느리 이서은의 사진까지 인쇄해서 주면서 절대 출입 금지라고 신신당부를 해놨거든요. 아마 그놈들은 제가 상가랑 땅 판 돈 들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겠죠. 김 사장한테 들으니 그놈들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쫓겨난 날 제 고향 집까지 쫓아왔었다더군요. 하지만 집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며느리가 그 대문 앞에서 나와 이 늙은 여우야, 내 돈 내놔 하고 악을 쓰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하고 쫓겨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읍내 은행에 쫓아와서 내가 아들인데 엄마 통장 좀 보자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은행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갔다고도 하고요. 그 모든 게 저한테는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노천 카페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실버타운 정문 쪽이 아주 소란스럽더군요. 나 이거 안 나. 나 우리 엄마 만나러 왔어.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회 신청이 안 되어 있으십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 김성호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 이순애, 어디 계세요? 저희 왔어요. 하고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는 며느리 이서은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놈들이 결국 여기까지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경비원들이 2사람을 막아섰지만 그놈들은 꼭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경비원들을 밀치고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몇 달 만에 본 2사람의 행색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아들놈은 회사에서 잘렸는지 양복도 아니고 무슨 낡은 잠바떼기 하나를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은 술에 절었는지 푸석푸석했고요.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죠. 그 비싼 실크 벽지 운운하던 그 깔끔함은 어디 가고 머리는 산발에 눈 밑은 시커멓고
그 비싸다던 명품 가방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낡은 에코백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로비에 두리번거리다가 노천 카페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죠. 엄마, 아들놈이 저를 보자마자 무슨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울부짖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 엄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들놈이 제가 앉은 테이블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응? 나 회사에서 잘렸어. 집도 그 대출금 못 갚아서 은행에 넘어갔어. 서은이도 나랑 이혼한대. 엄마,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나 아들이잖아. 엄마. 아들놈이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그때 며느리 서은이가 뒤따라 달려왔죠.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놈을 밀쳐내더군요. 비켜. 이 무능한 자식아.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더니 며느리가 제 앞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 인간이랑 저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저 인간이 저 몰래 어머니 상가 담보로 사업한다고 또 빚을 냈더라고요. 어머니 재산만 믿고 저 인간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쳤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가 주신 10만 원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새벽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저 위자료 받아야 해요. 저 인간한테는 10원 한 푼도 못 받아요. 어머니가 주셔야 해요. 어머니가 저 불쌍한 며느리 위자료 좀 주세요. 네.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서로 자기 인생이 더 망가졌다고 저더러 돈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실버타운 로비에 있던 모든 늙은이 친구들이 저와 그 두 사람을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마시던 대추차를 마저 다 마셨어요. 그리고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죠. 다 끝났냐? 제 말에 두 사람이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쳐다봤어요. 너희 쇼는 다 끝났냐는 말이다. 엄마, 쇼라니. 어머니, 위자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죠. 서은아, 너는 나한테 새벽 4시 물소리도 못 내게 했지. 이 집은 24시간 언제든 물을 내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오히려 간호사님들이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라고 나를 챙겨주더구나. 어머니, 그게. 그리고 너, 성호야. 저는 아들놈을 내려다봤어요. 너는 너의 그 잘난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이 어미를 터미널에 내다 버렸지. 나는 이 궁정 같은 집에 대출 10원 한 푼 없이 내 돈으로 10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왔다. 엄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 그거 다 우리 돈이잖아. 아들놈이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우리 돈? 더러운 놈. 너는 아직도 그게 너희 돈인 줄 아는구나. 저는 로비에 있던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여기요. 경비실장님. 경비실장님이 저한테 달려왔죠. 네, 이순애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저번에 사진까지 주면서 절대 출입 금지시켜달라고 한 사람들. 기억하죠? 네. 아, 저분들. 그래요. 저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네요. 저 사람들,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들인데. 내가 김성호야. 어머니, 이 늙은 여우야. 너 혼자 호강하니까 좋아? 내 돈 내놔. 며느리가 그제야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죠. 경비원들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 이거 안 나. 엄마, 이거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노인네가 재산 빼돌렸다고. 두 사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갔어요. 로비에 있던 늙은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차더군요. 아이고, 순애 씨. 고생 많았네. 저런 것들이 자식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아주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이 질질 끌려나간 그 유리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래,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저는 그 소란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파란 가을 하늘을 봤어요. 제 남은 인생도 저 하늘처럼 저렇게 맑고 깨끗하기를 바랐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썰기로 약속했거든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 맞죠? 자고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물보다 못한 피부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낸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새벽 4시에 그 물소리 한번 참으라고 하더니 자기들 인생은 저한테 통째로 맡기려던 그 뻔뻔한 낯짝들을. 여러분도 저처럼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꼭 좀 들려주세요. 저한테는